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밤이면 문풍지가 덜덜 떨고 깊은 상울짜기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온 세상을 덮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두메상울 마을에는 사방 십리 안에서 가장 논밭을 많이 가진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곳간은 언제나 쌀가마니로 가득 차 있어 쥐들도 배불리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넉넉한 곳간 사정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삶은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했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가난한 이들의 한숨소리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최부자네 집에는 돌쇠라고 불리는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타고난 힘이 장사여 성품이 소처럼 우직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젊은이였습니다. 돌쇠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진 처지였으나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해내는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쇠죽을 쑤어 소를 먹인 뒤에는 마당을 티끌 하나 없이 쓸어 놓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그런 돌쇠의 우직함을 이용하여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시키면서도 품삯이나 밥을 넉넉히 주는 법이 없어 돌쇠의 옷은 언제나 기운 자국 투성이었고 한겨울에도 얇은 벗 한 벌로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내 몸 하나 건강하니 그것으로 족하다 하며 싱긋 웃어넘기곤 했는데 그의 미소는 마치 봄볕처럼 따뜻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돌쇠는 땔감을 구하러 지게를 지고 산 입구까지 나갔다가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는데 넉마보다 못한 헌옷을 걸치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오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도 재수없게 거지가 마을에 들어왔다. 몇 힘을 뱉거나 피해가기 바빴지만 돌쇠는 차마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점심으로 먹으려 품속에 넣어두었던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여인에게 내밀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비록 지쳐 있었으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은 빛을 띠고 있어 돌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돌쇠는 입고 있던 낡은 솜조끼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가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쇠 저 녀석이 미쳤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거지를 거두다니 하며 혀를 찼지만 돌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돌쇠는 여인을 부축하여 최부자네 집 행랑차의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몰래 데려왔는데 혹시라도 주인 영감에게 들킬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헛간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돌쇠는 짚을 두툼하게 깔아 자리를 만들고 아궁이에서 남은 온기를 모아 여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거지에는 천한 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기품 있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다주고 자신의 밥을 덜어 나누어 먹으며 정성껏 간호했고 며칠이 지나자 분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네 집 마름민 칠성은 눈치가 빠르고 심술이 고약한 자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가 헛간에 거지 여인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득달같이 달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헛간 문을 발로 차며 내 놈이 주인 어른 몰래 흉한 것을 집안에 들이다니 당장 내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해주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사람을 내쫓으면 얼어 죽고 맙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으나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최 부자에게 이 사실을 고해바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분이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돌쇠는 그런 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온몸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는 돌쇠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이 자선사업 하는 곳인 줄 아느냐? 당장 그 거지를 내쫓고 너도 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최 부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돌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저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최 부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곁에 서 있던 칠성과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돌쇠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띠며 돌쇠에게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돌쇠에게 줄 밀린 세경 대신 땅을 떼어줄 테니 나가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10년 넘게 일한 삭슬 땅으로 준다는 것은 얼핏 보면 후한 처사처럼 보였으나 사실 최 부자가 주겠다는 땅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자갈밭이라 부르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그 땅은 돌이 너무 많아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고 물이 전혀 나지 않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네가 장가를 가겠다니 내 특별히 선심을 써서 땅을 주는 것이니 싫으면 당장 저 거지와 함께 빈손으로 나가라 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분이와 함께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비록 거친 땅이라도 내 땅을 일구며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대감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땅을 받아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은 저 멍청한 놈이 드디어 제 무덤을 파는구나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분이는 돌쇠의 옷자락을 잡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돌쇠는 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거친 자갈밭도 꽃밭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듬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분이는 최 부자네 집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자신의 낡은 지게에 이부자리 몇 채와 찌그러진 솥단지 하나 그리고 약간의 곡식을 싣고 분이와 함께 최 부자네 대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청춘을 바쳐 일한 집을 떠나는 돌쇠의 마음은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 곁에 있는 분이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는데 대부분은 멀쩡한 머슴이 거지에게 홀려 신세를 망쳤다며 혀를 찼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돌쇠의 심성이 착하니 하늘이 돕겠지라며 걱정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을 가로질러 두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는 뒷산 골짜기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소문대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황무지였는데 사방에 널린 것은 뾰족한 바위와 자갈뿐이었고 흙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앙상한 가시덤불만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골짜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려 대낮에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돌쇠는 짐을 내려놓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요. 비록 지금은 볼품없지만 내 손으로 옥토를 만들어 보이리다. 돌쇠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 단단한 목소리는 황무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우선 해가 지기 전에 몸을 누일 곳을 마련해야 했기에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찾아 주변의 나뭇가지와 억새를 모아 임시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굵은 나무를 구해 기둥을 세우면 분이는 억새를 엮어 지붕을 얹었고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져 금세 자그마한 움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아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움막 안에 헌거적을 깔고 서로의 천의 의지에 앉으니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도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움막 안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돌쇠는 챙겨온 솥단지에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묽은 죽을 쑤어 분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저녁 식사였지만 고된 노동 뒤에 먹는 음식은 꿀맛 같았고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분이는 그릇을 비우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어 저 때문에 험한 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시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면서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었소. 하지만 이제는 이 거친 땅도 저 하늘의 달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내 것이 아니오. 나는 지금이 내 평생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오.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돌쇠의 손등 위로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척박한 땅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서 그들의 앞날을 비추는 듯 했으나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울부짖으며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새벽같이 일어나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는데 곡괭이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쇳소리가 날 정도로 땅은 단단하고 돌이 많았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드러내 옮기고 자갈을 골라내어 한쪽으로 쌓는 일은 고데기 짝이 없어서 돌쇠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픔도 잊은 채 묵묵히 일에만 매달렸고 분이 역시 쉴 새 없이 돌을 나르고 흙을 고르며 돌쇠를 도왔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 미련한 곰 같은 놈이 헛고생을 한다며 비웃었지만 돌쇠는 귀를 막고 오직 땅만 바라보며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칠성이 심심풀이 삼아 구경을 왔는데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이복의 돌소에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콩 한 쪽도 안 나올 걸세.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잘못을 빌면 밥 한 끼는 주마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은 움막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분위를 힐끔거리고 기분 나쁜 눈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돌쇠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시오 라고 점잖게 대꾸했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다녀간 뒤 분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돌쇠는 더욱 힘차게 곡괭이질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돌덩이뿐이었고 흙은 건조하여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쇠와 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갈밭 항위퉁이에 작은 밭을 일구어 보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이 부족하여 매일같이 산 너머 계곡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물동이를 쥐고 가파른 산길을 오가는 일은 밭을 가는 일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돌쇠의 어깨는 물집개 자국으로 짓물렀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그는 씨앗이 싹을 틔울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을 올라와 돌쇠네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은 돌쇠가 어릴 때부터 그를 기특하게 여겨온 노인이었는데 돌쇠가 황무지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돌쇠가 일궈놓은 밭과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둘러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 정성이 지극하구나. 허나 이 땅은 예전부터 물이 없어 사람이 살지 못하던 곳이다. 내 힘만 믿고 덤비다가는 몸만 상할까 두렵구나. 박영감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땀을 닦으며 박영감에게 물 한 사발을 대접하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땅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돌틈에서도 풀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영감은 돌쇠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충고를 한마디 남겼습니다. 자네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네. 하지만 조심하게나.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남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자들이 있는 법이야. 특히 칠성내 같은 무리를 경계하고 자네 처가 보통 사람이 아닌 듯. 다니 잘 지키게나. 박영감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분위를 잠시 바라보고는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 무렵 돌쇠가 피땀 흘려 일군 밭에서 기적처럼 파릇파릇한 보리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피어났고 그것을 본 돌쇠와 분이는 서로를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자갈밭에 작은 초록빛이 감돌자 그곳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늘은 무심하게도 봄이 깊어가도록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따가운 햇살은 어린 볼이 싹을 무자비하게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논밭도 가뭄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를 두고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부잔의 논이 물도 말라가자 칠성은 소작인들을 닥달하며 애꿎은 화풀이를 해댔고 그 불똥은 산속에 떨어져 있는 돌쇠네 밭에까지 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틈만 나면 산으로 올라와 내 놈이 재수없는 거지를 데려와서 마을에 가뭄이 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돌쇠의 밭에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고 도망갔습니다. 돌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맞대응을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돌쇠가 산 너머에서 길어오던 계곡물마저 말라버렸고 이제는 물을 구하려면 십리 밖에 큰 강까지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린 보리싹은 누렇게 시들어가고 돌쇠의 입술도 타들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보리 농사고 뭐고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겠어. 돌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묵묵히 밭에 잡초를 뽑던 분이가 조용히 일어서서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밭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검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바위 아래를 파보셔요. 저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 위에 던져진 엉뚱하고도 신비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분이의 말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웅덩이에 고이는 법인데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 그것도 집채만한 바위 아래에 물길이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흔들림 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한번 바위를 가리키며 제 귀에는 들립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를 때리며 흐르는 물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내가 더위를 먹어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싶어 이 말을 짚어보려 했지만 분이는 돌쇠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자신의 귀를 땅에 대보라는 듯 신용을 했습니다. 돌쇠는 반신반의하며 바위 밑동에 귀를 대고 숨을 죽여보았으나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친 바람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분이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민함을 가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앉아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땅을 파보는 것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다시 곡괭이를 집어들며 좋소, 당신 말이 맞다면 내 이 바위를 뚫어서라도 물을 찾아보겠소 라고 외치며 힘차게 땅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농사일도 전폐하고 오로지 바위 주변을 파헤치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 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험하고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흙보다는 자갈과 바위가 더 많아 곡괭이 날이 하루가 멀다고 부러져 나갔고 삽은 휘어져서 쓸모없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돌쇠는 날이 밝으면 구덩이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흙을 퍼 올리고 돌을 깨트렸는데 그의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땀과 먼지가 뒤범벅되어 흡사흙 인형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분이 역시 치마를 걷어붙이고 돌쇠가 파낸 흙을 삼태기에 담아 나르며 잠시도 쉬지 않고 남편의 고된 노동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산비탈에 바위 밑을 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둘씩 구경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일도 손을 놓은 터라 심심풀이 구경거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돌쇠네 밭둑에 앉아 혀를 차거나 낄낄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그 뙤약볕에 바위 밑을 파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라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돌쇠의 등 뒤로 따갑게 꽂혔습니다. 개 중에는 거지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멀쩡한 장정을 홀려놓았다며 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분이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돌을 나를 뿐이었습니다. 최부잔의 마름인 칠성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매일같이 산을 올라와 돌쇠를 괴롭혔습니다. 칠성은 뒷짐을 지고 구덩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복의 돌쇠, 거기서 금이라도 나오면 내게 상납해야 할 걸세. 이 땅은 원래 최부자댁 땅이었으니 땅속에 있는 것도 다 주인 어른 것이 아니겠나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은 때때로 돌쇠가 힘들게 파놓은 흙더미를 발로 차서 다시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거나 일하는 돌쇠에게 흙먼지를 날리며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돌쇠는 주먹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칠성과 싸우느라 힘을 낭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구덩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물기는커녕 젖은 흙 한 줌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서는 점점 더 크고 단단한 안반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엉겨 붙었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와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분이는 밤마다 돌쇠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물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요. 이제 머지않았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곡괭이를 들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려 산속의 나무들조차 잎이 누렇게 말라 떨어졌고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두레박을 내려도 흙탕물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사나워져서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 대신 욕설이 오갔고 도둑이 들끓어 밤마다 집집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아랫마을 사람들의 물길을 막아버려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칠성은 소작인들을 쥐어짜며 쌀 한 톨이라도 더 거두어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돌쇠네 부부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에게 묘한 기대감과 비웃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어른인 박영감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돌쇠네 밭을 찾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어둡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깊게 파인 구덩이와 그 옆에 산처럼 쌓인 돌무더기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보니 자네가 보통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구먼. 허나 세상 일이란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름을 따라야 하는 법일세. 박영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칠성이 놈이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네. 자네가 이 땅에서 보물을 캐내려 한다고 말이네. 만약 자네가 여기서 정말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돌쇠는 박영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단순히 물을 찾고 못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간절할 뿐입니다. 보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돌쇠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물도 보물로 보이는 법이야. 특히 지금 같은 가뭄에는 물이 금보다 귀하지 않나. 자네가 물을 찾게 되면 최 부자는 땅 문서를 트집 잡아 다시 빼앗으려 들 것이야. 그러니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박영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영감이 돌아간 뒤 돌쇠는 구덩이 속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땅을 파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이고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주먹밥과 물 한 그릇을 들고 구덩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녀는 돌쇠의 어두운 표정을 읽은 듯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다면 그 어떤 욕심쟁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분이의 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어 돌쇠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더욱 도끼를 품고 작업에 매진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물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구덩이는 이제 돌쇠의 키를 훌쩍 넘겨 사다리 없이는 오르내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밑바닥의 공기는 차갑고 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예전의 둔탁한 소리와 달리 조금씩 맑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안반 아래 빈 공간이 있거나 물이 차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희망을 느끼며 더욱 속도를 높였고 밖에서 흙을 끌어올리는 분이의 손놀림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칠성이 건장한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밭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구덩이 입구를 둘러싸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여기서 산의 맥을 끊어놓는 바람에 마을 우물이 다 말랐다는 말이 있다. 당장 이 짓을 멈추고 구덩이를 메우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힘없는 돌쇠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칠성이 데려온 장정들은 낄낄거리며 쌓아놓은 돌담을 무너뜨리고 밭을 짓밟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구덩이 밖으로 뛰쳐나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마름 어른 내 땅에서 내가 우물을 파는데 무슨 참견입니까? 마을 우물이 마른 게 어찌 내 탓이란 말이오. 돌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칠성은 비열하게 웃으며 돌쇠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흙문서에 도장 찍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줄 아느냐. 최 부자 어른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칠성은 으름장을 놓으며 돌쇠가 파놓은 구덩이에 침을 뱉고는 내일까지 메워놓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칠성 일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돌쇠가 애지중지 가꾸던 보리밭도 엉망으로 짓밟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털썩 주저앉아 억울함에 땅을 치며 통곡했고 분이는 말없이 돌쇠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곧 눈물을 닦고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흩어진 돌들을 다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저들은 우리가 물을 찾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이의 말은 돌쇠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렇다. 저들이 방해한다는 것은 곧 성공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다. 돌쇠는 다시 곡괭이를 쥐어잡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분이는 횃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땅을 파 내려갔는데 주위가 조용해지자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텅텅하는 곡괭이 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슉슉 하는 바람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던 공기가 틈새로 빠져나오는 소리였고 그 공기에는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흥분하여 손을 멈추고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분명히 습기를 머금은 흙 냄새였습니다. 분이 맡아보시오. 이게 무슨 냄새요? 돌쇠가 소리치자 위에서 지켜보던 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쇠의 곡괭이 끝이 무언가 엄청나게 단단한 것에 부딪혀여 팅 하고 튕겨 나갔습니다. 흙을 걷어내고 보니 그곳에는 검푸른 빛을 띠는 거대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파낸 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고 육중해 보였습니다. 이 바위만 뚫으면 분명 물이 있을 것 같았지만 돌쇠의 낡은 곡괭이로는 흠집조차 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절망하여 바위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지만 분이는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바위 표면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위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한 지점을 정확히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바위는 통바위가 아니라 여러 겹이 맞물린 틈이 있어요. 여기를 쐐기로 치면 갈라질 거예요. 돌쇠는 아내의 말을 믿고 집에 있는 쇠로 된 쐐기와 망치를 가져와 분이가 가리킨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깡깡하는 맑은 쇳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의 팔뚝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번, 1000번 망치질이 계속될수록 쐐기는 조금씩 바위 틈으로 파고들었고 바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듯 쩍쩍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고요한 밤 상골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잠자리에 들었던 마을 사람들도 기이한 소리에 잠을 설치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달기 울 무렵 돌쇠의 마지막 망치질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서늘한 냉기가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숨을 죽였고 구덩이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갈라진 바위 조각을 드러내려는 순간 구덩이 위쪽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칠성이 등불을 들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개냐네, 그럴 줄 알았지. 칠성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낫과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내려가서 저놈을 끌어내고 바위를 확인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려 하자 돌쇠는 쐐기와 망치를 들고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라도 내려오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내 땀과 피로 찾은 것이다. 돌쇠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하인들도 멈칫하며 칠성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내 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다니. 좋다, 내 놈이 올라오지 않겠다면 흙으로 덮어버리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옆에 쌓여있던 흙더미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재빨리 구덩이 위로 기어 올라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가뭄에 물길을 막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딴 사람처럼 위엄 있고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분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비웃음을 흘리며 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칠성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동작을 멈추고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서 있는 갈라진 바위 틈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인 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땅속에 갇혀있던 거대한 수맥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급히 바위 위로 몸을 피했고 물은 무서운 기세로 솟구쳐 오르며 구덩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하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 이제 구덩이 밖으로 넘칠 기세였고 그 맑고 푸른 빛은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칠성의 탐욕과 마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물결이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터져 나온 물줄기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용이 승천하듯 엄청난 기세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위 틈을 비집고 나온 물기둥은 순식간에 돌쇠의 키를 훌쩍 넘겨 허공에 물보라를 흩뿌렸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돌쇠는 쏟아지는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흙탕물이 씻겨 내려간 그의 얼굴에는 환희와 경이로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7년 가뭄에 목말라 하던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수와도 같은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구덩이 위에서 돌쇠를 위협하던 칠성과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물대포에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온몸이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칠성은 미끄러운 자갈밭에서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이게 무슨 병고야, 물귀신이 붙었나 하며 비명을 질러댔고 들고 있던 등불마저 놓쳐버려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꼴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분이는 쏟아지는 물줄기 옆에 의연하게 서서 두 팔을 벌려 그 시원한 물을 온몸으로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성녀와도 같은 신비로운 광채가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구덩이 아래에 있는 돌쇠를 향해 손을 내밀며 서방님 어서 올라오셔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손을 잡고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왔는데 발밑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차올라 어느새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밭고랑을 따라 거침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입에 가져다 대보았는데 그 물맛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고
꿀처럼 달콤하여 평생 마셔본 그 어떤 물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돌쇠는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분이 역시 돌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물에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간 칠성은 젖은 옷을 털며 분한 마음에 씩씩거렸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저 엄청난 물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건 그냥 샘물이 아니야. 저 정도 수량이면 논 수백 마지기는 거뜬히 적시고도 남을 큰 물길이야. 저걸 돌소에 놈이 독차지하게 놔둘 수는 없지. 칠성은 탐욕스러운 눈을 번들거리며 최 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값이 금값보다 비싼 이 시국에 제 집에서 쫓아낸 머슴이 엄청난 수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최 부자의 배를 아프게 하다 못해 뒤집어 놓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돌쇠야 네가 고생해서 팠지만 마시는 놈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쇠네 밭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산비탈을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려 말라붙은 계곡을 채우고 먼지 풀풀 날리던 마을 어귀의 도랑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하며 내가 가뭄에 미쳐서 헛것을 듣나 보다 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져 마침내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도랑의 물이 콸콸 흐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이네 물이 흘러 여보, 애들아 빨리 나와봐라. 도랑에 물이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밖으로 뛰쳐나와 횃불을 밝히고 도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랑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으며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 하늘에서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상류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마을 사람들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물길의 끝이 다름 아닌 돌쇠가 쫓겨난 귀신 나오는 자갈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돌쇠놈이 진짜로 물을 찾아낸 건가?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물줄기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산 중턱에 이르자 횃불을 든 행렬이 마치 긴 뱀처럼 이어졌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산으로 올라오는 횃불 행렬을 보고 잠시 당황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서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돌쇠네 밭 한가운데 솟구치는 샘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마치 신비로운 영천, 링켄 과도 같았고 주변의 메마른 땅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박영감이 지팡이를 떨며 다가와 돌쇠야 네가 정말 해냈구나. 네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어 라고 말하며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는 수줍게 웃으며 어르신 어서 목부터 축이십시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라며 박영감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물동이를 쥐고 산을 넘어오기 시작했고 적막하던 돌쇠네 자갈밭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을 마음껏 퍼가게 했고 가뭄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돌쇠의 넉넉한 인심에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돌쇠 자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일세. 내가 그동안 자네를 무시했던 걸 용서하게. 사람들은 돌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동안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던 분이에게도 부인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존경과 다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기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날이 밝자마자 칠성이 최 부자와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솟구치는 샘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근엄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모두 비켜라. 내 땅에서 난 소란을 정리하러 왔다. 최 부자의 호통에 물을 깃던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돌쇠와 분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칠성은 최 부자의 옆에 서서 위세 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주인 어른께서 친히 오셨는데 인사가 없느냐. 내 놈이 훔친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 이제 그 죄를 어찌할꼬. 돌쇠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분이가 침착하게 나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훔친 땅이라니요. 이 땅은 대감마님께서 저희에게 세경 대신 내어주신 땅입니다. 저희가 피땀 흘려 일구었고 물 또한 저희의 노력으로 찾은 것입니다. 분이의 또렷한 목소리에 최 부자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인연 말대꾸가 당차구나. 내가 땅을 다 내어줄 때 겉흙을 쓰라고 했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까지 가지라고 한 적은 없다. 땅속의 물은 산의 정기인이 산 주인이 갖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최 부자의 억지 논리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감히 대감에게 대들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 부자는 한술 더 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괘씸한 놈들을 당장 끌어내고 이곳에 둑을 쌓아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물 한 방울 가져갈 수 없다. 없다. 물을 쓰고 싶은 자는 쌀을 가져와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최 부자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하며 아우성을 쳤지만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위협하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쇠는 분노에 몸을 떨며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칠성이 하인들을 시켜 돌쇠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놔라, 이건 내 땅이다. 내가 판 우물이다. 돌쇠가 몸부림쳤지만 힘센 장정 여럿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대감마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어주신 땅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골짜기의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쇠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감마님의 도장이 찍힌 약조를 스스로 어기시려 하십니까? 분이의 당당한 태도에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그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눈짓을 하여 문서를 뺏으라고 신호를 보냈고 칠성은 잽싸게 달려들어 분이의 손에서 문서를 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문서를 가슴에 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두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아무리 힘있는 양반이라도 수백 명의 눈이 보고 있는 앞에서 힘없는 안악의 물건을 강탈하려 하다니. 이것이 양반의 법도요. 박영감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맞습니다. 너무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 부자도 섣불리 무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 머리를 굴렸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이 물이 워낙 귀하니 관리를 잘하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내 놈들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따져보자꾸나. 최 부자는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좋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을 회관 마당에서 재판을 열자. 내가 이 땅의 원래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저 머슴놈이 권리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과 촌장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가려보자. 만약 내가 이기면 이 우물은 다시 내 것이 되고 너희는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최 부자는 자신이 촌장과 관할을 매수할 자신이 있었기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분이를 쳐다보았지만 분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단 저희가 이기면 대감마님은 2번 다시 이 땅과 물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셔야 합니다. 분이의 당돌한 역제안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건방진 것들 오냐 맹세하마. 어차피 이길 리가 없으니 라고 비웃으며 수락했습니다. 최 부자와 칠성 일행은 으스대며 산을 내려갔고 밭에는 다시 돌쇠 부부와 마을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쇠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이복에 돌쇠 최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관아의 사또와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길 수 있겠나? 차라리 적당히 빌고 물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나? 사람들의 우려 섞인 조언이 쏟아졌지만 돌쇠는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 최 부자가 준 것이 아닙니다. 돌쇠의 말에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말이 맞네. 우리도 자네를 돕겠네.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법이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석에는 촌장과 마을 유지들 그리고 최 부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맞은편 흙바닥에는 돌쇠와 분이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살벌하여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최 부자의 옆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쏘아보며 위압감을 조성했고 최 부자는 여유만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 있는 땅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땅과 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돌쇠는 분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는데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돌쇠의 나지막한 속삭임의 분이는 엷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곧이어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로 쏠렸습니다. 최 부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라. 원래 땅이란 것은 뼈대와 살이 있는 법이다. 내가 저놈에게 준 것은 겉가죽인 흙과 돌이지 그 속에 흐르는 핏줄인 물까지 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저 물은 내 산에서 발원하여 내려온 것이니 당연히 근본은 내게 있다. 근본을 무시하고 말단인 저놈이 물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자식이 아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패륜이다. 최 부자의 화려한 언변과 억지 논리에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그런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돌쇠를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때 분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 부자와 달리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입을 열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시끄럽던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는 최 부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제 곧 거짓과 진실이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마을 회관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향해 삿대질하는 대신 자신들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르신들 대감마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돌만 나오는 쓸모없는 땅이라 하시며 헌신짝처럼 던져주셨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독사나 나왔다면 대감마님께서 그 독사를 당신 것이라 주장하셨겠습니까? 버릴 때는 남의 것이고 귀한 것이 나오니 다시 내 것이라 하는 법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분이의 비유는 촌철살인과도 같아 듣는 이들의 무릎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맞는 말이야. 똥 묻은 땅은 피하고 금 묻은 땅은 뺏으려 드나. 주워놓고 뺏는 건 어린애들도 안 하는 짓이지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그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접었다 폈다 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칠성이 나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땅 문서에 물이라는 글자가 없으니 당연히 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글도 모르는 것들이 이치타령은 무슨 이치타령이냐. 칠성은 억지를 부리며 사람들을 겁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분이는 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땅 문서를 꺼내어 마을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 어르신 앞으로 공손히 다가갔습니다. 훈장님, 부디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십시오. 대감마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도장이 선명한 이 문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훈장 어르신은 돋보기를 쓰고 문서를 받아들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골짜기의 전답과 임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일체의 초목과 토석을 머슴 돌쇠에게 양도하며 이후 이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훈장님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일체의 초목과 토석이라지 않나. 돌틈에서 나온 물이니 당연히 토석에 속하는 것이지.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써놓고는 딴소리냐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최 부자의 억지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돌소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작고 야윈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도 든든하고 커 보였습니다. 분이는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최 부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자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더니 급기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놈들이 글귀 하나 가지고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내가 그 문서를 써줄 때는 가뭄이 들기 전이었다. 천재지변으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옛 약속은 무효다. 그리고 감히 상전이었던 사람에게 대드는 저 괘씸죄를 물어서라도 당장 저놈들을 멍석말이 해야 한다.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칠성과 포졸들에게 돌쇠를 잡아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려 하자 마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금방이라도 폭력이 난무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로 멍석을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당장 그 몽둥이를 거두지 못할까. 박영감의 불호령은 천둥소리처럼 우렁차서 칠성은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영감은 최 부자를 매섭게 노려보며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한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서야 어찌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네. 자네의 탐욕 때문에 온 마을이 등을 돌리게 생겼는데 기어이 피를 보아야겠는가. 박영감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 부자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물러가라. 욕심쟁이 영감탱이 물러가라. 돌쇠의 물은 돌쇠의 것이다. 더 이상 행패 부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최 부자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자 그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습니다. 촌장 역시 더 이상 최 부자의 편을 들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는 급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문서를 검토하고 민심을 살펴본 바 이 물은 돌쇠의 소유임이 명백하오. 최 부자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치 말고 물러가시오. 이것이 마을의 결정이오. 땅땅땅. 촌장이 판결봉을 두드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다가 성난 군중의 눈초리에 겁을 먹고는 두고 보자 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비겁하게 남기고 황급히 가마에 올랐습니다. 칠성과 하인들도 쥐구멍을 찾듯 허둥지둥 최 부자의 뒤를 따라 도망쳤는데 그들이 사라지는 뒤통수에 대고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재수옴 붙었다, 썩 꺼져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물러가고 나자 마당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행가래라도 칠기세로 애워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돌쇠와 분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의 물이 솟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바위 틈에서 여전히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소리는 이제 두려움이나 긴장의 소리가 아닌 평화와 풍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가장 먼저 큰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박영감과 훈장님께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제 땅과 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가 큰 절을 올리자 노인들은 허허 웃으며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서 가져온 곡식과 반찬을 꺼내 놓으며 즉석에서 잔치를 벌일 준비를 했습니다. 돌쇠네 경산대, 우리가 빈손으로 올 수 있나? 오늘 저녁은 이 귀한 물로 지은 밥을 다 같이 나눠 먹세. 아낙네들은 돌쇠네 마당에 솥을 걸고 불을 지폈고 장정들은 횃불을 밝히고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느라 찌푸려져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골짜기에 퍼져 나갔습니다. 돌쇠네 밭에서 솟아난 물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돌았습니다. 분이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그릇 넉넉하게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밥을 받아든 사람들은 꿀맛이 따로 없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아 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이 아쉬워 서로를 헐뜯고 경계하던 흉흉한 인심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시원한 물 한 사발 앞에서 모두가 형제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고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자갈밭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배를 분리 채운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없어도 물바가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쾌지나 칭칭나네. 노랫소리는 그 어떤 악기보다 흥겨웠습니다. 칠성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마음 가뭄에 타들어가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 가운데로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그 투박하고 어설픈 춤사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잔치가 한창일 때 분이는 슬그머니 무리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샘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운명에 떠밀려 거짓골로 마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분이의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고 밤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느라 땀범벅이 된 채였지만 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윽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까 재판정에서 정말 대단했어. 나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거요.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녀가 틀림없어. 돌쇠의 투박한 고백에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의 그 우직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바위를 뚫은 것은 망치가 아니라 서방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밤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시원한 물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문득 지난 겨울 분이를 처음 만났던 눈 내리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건넨 주먹밥 한 덩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평생토록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노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노라고.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돌쇠야, 분이네야 잘 먹고 잘 놀다 가네. 내일날 밝으면 우리도 와서 밭을 좀 거들어 줌세. 그래, 우리도 둑 쌓는 걸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푹 자게. 사람들은 덕담을 건네며 횃불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는 횃불 행렬은 마치 땅 위에 은하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사람들이 모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분이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펴고 따뜻한 숭늉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칠성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물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진 옥토가 될 땅과 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일을 마치고 움막으로 들어오자 분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단하시죠? 어서 누우세요.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돌쇠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내음과 풀내음, 그리고 물내음이 섞인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분이 이제 우리 진짜 부자요.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소. 돌쇠의 말에 분이는 조용히 등불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욕심을 버리니 진짜 보물이 보이네요. 서방님, 좋은 꿈 꾸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분이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돌쇠는 금세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며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깨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던 그날 밤 이후 돌쇠네 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흘러 마을 전체를 평온하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땅이라 부르며 기피했던 그 척박한 자갈밭은 이제 생명의 샘이 솟는 언덕이라 불리며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솟구치는 샘물을 정비하여 물길을 다듬었고 그 물이 밭고랑 구석구석까지 잘 스며들도록 작은 수로들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메말라 비틀어졌던 흙이 검고 촉촉하게 변해갔고 그 흙냄새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도 향그럽게 두 사람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물이 풍족해지자 그토록 단단하고 거칠었던 자갈밭의 성질도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거친 돌쇠의 손바닥이 분이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돌쇠가 호미를 대기만 해도 흙이 부드럽게 뒤집어졌고 그 속에 숨어있던 자잘한 돌들을 골라내는 일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밭둑에 앉아 돌쇠가 골라낸 돌들을 모아 예쁜 돌담을 쌓았는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 들꽃을 심어 삭막했던 풍경을 아기자기한 정원처럼 꾸몄습니다. 지나가던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자 돌쇠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고 어디겠소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돌쇠네 밭에서 흘러내린 물은 계곡을 타고 내려가 마을의 공동 우물을 가득 채우고 말라붙었던 아랫마을 논바닥까지 넉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와 가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려 했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논으로 나와 모내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댈 때마다 이게 다 돌쇠 덕분이야. 돌쇠네 물맛이 좋아서 올해 쌀맛은 기가 막힐 거야 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돌쇠를 보며 혀를 차거나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만나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 애를 썼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돌쇠에게로 쏠리자 거드름을 피우던 최부자와 행패를 일삼던 칠성의 입지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부자는 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후로는 부끄러워서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랑방에 틀어박혀 쓴 입맛만 다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부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물길을 막아 횡포를 부리던 그의 논은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져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권세와 재물로 사람을 누르려 했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 마을 아이들조차 최부자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욕심쟁이 영감네 집이다라며 콧방귀를 뀌고 지나갔습니다. 칠성 또한 예전처럼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큰 소리를 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거나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소작인들을 괴롭히며 뜯어내던 뇌물도 끊기고 최 부자에게서 받던 신임도 잃어버린 칠성은 술 타령이나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며 주정을 부렸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지나가던 개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던 자들이 스스로의 덫에 걸려 힘을 잃자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웃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돌쇠와 분이가 피땀 흘려 가꾼 밭에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는데 척박했던 자갈밭이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로 변해 탐스러운 나락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리농사가 끝난 자리에 심었던 콩과 수수도 얼은 키만큼 훌쩍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밭둑에 심은 호박은 둥글둥글하고 누렇게 익어 넝쿨째 굴러다녔습니다. 돌쇠는 누렇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내 평생 내 땅에서 이런 곡식을 거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수확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낫을 들고 돌쇠네 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돌쇠야 우리 논일은 얼추 끝났으니
자네 도보러 왔네. 이 많은 걸 부부 둘이서 언제 다 하겠나. 우리가 거들어 줌세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별을 베어나가니 드넓은 밭의 추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밭머리에서 새참을 나르고 아이들은 베어낸 볕단을 나르며 돕는 풍경은 마치 마을 잔칫날처럼 흥겹고 활기찼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사람들의 정에 가슴이 뭉클하여 연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작마당에는 볕단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돌이 깨질 소리가 콩닥콩닥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털어낸 벼 나탈들이 멍석 위로 쏟아져 내릴 때마다 돌쇠의 입계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분이는 흩어진 나탈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성스레 쓸어 모았습니다. 볏짚을 태우는 구수한 연기 냄새가 골짜기에 가득 차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는 마당 한가운데에 황금색 나락 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돌쇠의 정직한 땀방울과 분이의 지혜,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눈부신 결실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돌쇠네 집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갓 수확한 햅쌀을 찌어 밥을 안쳤고 분이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들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포근했습니다. 돌쇠는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분이의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햅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호박잎 쌈이 소박한 밥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은 촛불 아래서 보석처럼 빛났고 구수한 밥 냄새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지난 겨울의 추위와 봄날의 가뭄, 그리고 여름의 폭염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부인 고생 많았소, 많이 드시오라고 권하자 분이도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도 많이 드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돌쇠가 햅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구수한 맛에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그것은 10년 머슴살이 동안 주인집에서 먹던 식은 밥 덩어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톡톡 터지며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돌쇠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맛이요, 내 땅, 내 손으로 지은 밥맛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 돌쇠의 눈가에는 어느새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분이는 그런 남편의 밥그릇 위에 생선 한 토막을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밭 너머 샘터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며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가을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이,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 당신과 함께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잘 수 있으니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부자가 아니겠소. 분이는 돌쇠의 튼튼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방님.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웠기에 하늘이 복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저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순리대로, 그리고 낮은 곳을 적시는 물처럼 겸손하게 살겠다고요. 분이의 말은
밤바람을 타고 돌쇠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거지 여인으로 마을에 들어와 비웃음을 샀던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어 돌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았지만 돌쇠네 방 아랫목은 군불을 지펴 따끈따끈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신한 소미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아늑하게 밝혔습니다. 돌쇠는 하루 종일 낫질을 하느라 뻐근했던 팔다리가 따뜻한 온기에 노곤하게 풀리는 것을 느끼며 옆에 누운 분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닭이 울고 해가 뜨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내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꿈속에서도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논밭 사이로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르고 그 길 끝에는 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최부자의 고함 소리도 칠성의 비웃음도 가뭄의 고통도 없는 오직 평화와 풍요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척였고 분이는 잠꼬대하는 남편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잠시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물 흐르는 소리가 두 사람의 단잠을 지켜주었고 마을 전체가 포근한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돌쇠와 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이 들 때마다 돌쇠네 샘물을 찾으며 착한 마음씨가 바위도 뚫고 물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버려졌던 자갈밭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땅이 되었고 돌쇠 부부의 후손들은 조상의 뜻을 받들어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 뒷산에 오르면 바위 틈에서 쉼없이 솟아나는 맑은 물소리와 함께 돌쇠와 분이의 따뜻한 마음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돌쇠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는 맑은 샘물 소리처럼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 달이 기울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